근대화에 성공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4개 국가를 일컬어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부르죠.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 국가는 과거 처참하게 가난했던 시절을 딛고 이제는 어엿한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아직도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앞서 살펴본 아시아의 4마리 용을 뛰어넘어 조용히 세계 경제대국의 자리를 노리는 나라가 나타났어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흔히 인도네시아 하면 자카르타, 발리 등 휴양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 인도네시아는 그 경제 규모가 20년 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커진 초고속 경제 성장국이었습니다. 과거 세계 37위였던 GDP 순위는 오늘날 16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서방 경제국들을 하나씩 추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서운 성장세에 최근 해외 언론에서는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가 독일과 영국 경제까지 뛰어넘을 것이고 아시아에서 중국과 인도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저 휴양지인 줄만 알았던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이런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194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인도네시아는 긴 시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무척 혼란한 시기를 보냈거든요. 먼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얽혀 사는 인도네시아 특성상 독립 이후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잦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또한 당시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국가 재정 적자가 늘어만 갔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러한 정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는 빠르게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1966년 한 해에만 물가가 무려 10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정치 권력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가던 수하르토가 1968년 수카르노를 축출하고 대통령직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인도네시아는 무려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독재 통치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무척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은 독재자이긴 했지만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인도네시아가 보유한 자원인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사실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해내는 엄연한 산유국이거든요. 자원 지도만 봐도 여러 개의 섬에 걸쳐 골고루 매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게다가 때마침 1970년대는 유가가 폭등하는 시기였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흐름을 타고 석유 수출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석유를 수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발전하게 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의류, 섬유 산업과 가구 산업이었죠. 이렇게 인도네시아 경제는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며 한동안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1990년대 후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위기가 찾아왔으니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동안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아시아 국가들은 해외 자본을 잔뜩 끌어다 쓰는 등 해외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금융 시스템 또한 안정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국 경제가 먼저 무너져 내리자 이 위기는 주변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죠. 그 많던 해외 자본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1998년에는 경제가 거의 14%가량 무너져 내렸고 인플레이션은 순식간에 70% 가까이 상승해버렸죠. 순항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말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물론 이후 시간이 지나 2000년대 들어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충격이 컸던 만큼 금융위기에서 헤어나오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신 차리고 보니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엄청난 저력이 있었어요. 바로 자원과 상품입니다.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는 항상 발 밑에
존재해왔고 그 돈으로 개발한 다양한 산업들에서 상품들이 제조되고 있었거든요.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원과 상품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2004년부터 대략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자원뿐만 아니라 커피, 쌀, 고무에 이르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인도네시아가 운이 좋았던 건 전 세계적으로 상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상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도 많은 돈을 벌며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항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하던 인도네시아는 상품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2008년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는 휘청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건 물론이고요. 대중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상품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만 봐도 상품 가격이 마치 절벽처럼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상품을 수출하며 먹고 살던 나라들의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상품을 수출하던 브라질의 경우만 봐도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GDP 성장세가 급격하게 꺾여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브라질과 유사한 상품을 수출하던 인도네시아도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과거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로 경제 위기를 벗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상품 수출 말고도 다양한 산업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니켈이죠. 니켈은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광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전기차가 대세인 요즘 니켈은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에 꼭 필요한 중요 요소인데요. 알고 보니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중요한 광물인 니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니켈 광물을 해외에 수출함으로 인해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최근까지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완제품에 관한 고민이었는데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원자재인 니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해서 돈을 벌고 금융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던 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자재만 채굴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일은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니켈 광물을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해서 배터리까지 완제품을 만드는 국가와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죠. 게다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광물만 수출하는 일은 일자리를 창출하긴 하지만 대부분 채굴을 위한 육체 노동에 가까운 일자리만 생겨나는 상황. 이렇게 원자재 판매만 계속한다면 저소득, 저수익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건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인도네시아는 오랜 고민 끝에 국가 발전을 위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니켈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가공 및 배터리 제조 산업을 국내에 직접 구축하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들이 채굴하고 가공하고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산업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자 했죠.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물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원래 인도네시아로부터 니켈을 수입하여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던 유럽의 배터리 제조사들이었죠. 유럽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니켈 수입이 막혀버렸을 뿐만 아니라 완제품 판매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경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무척 난감하겠죠? 이렇게 유럽과 인도네시아가 니켈 산업을 두고 서로 대립하게 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국제통화기구 IMF가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무척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배터리 완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살펴본 풍부한 자원과 완제품 생산 노력 이외에도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의 발달입니다. 알고 보니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강국의 위치에 있었어요. 싱가포르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가 전자상거래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519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동남아시아 전체 비중의 무려 52%를 차지할 정도죠.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아낌없는 인프라 투자를 꼽습니다. 니켈,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처럼 이 또한 새로운 산업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광대역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디지털 인프라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전무한 동부섬 지역에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죠. 이렇게 인프라가 어느 정도 건설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주요 섬들을 연결하는 35,000km 길이의 해저 광 케이블 네트워크 팔라파 링을 구축합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어디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거침없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억 8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합쳐지며 전자상거래 강국이 되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들이 여러 등장하며 강력한 스타트업 생태계까지 구축되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언론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2,300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수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스타트업 중에서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인 유니콘 기업이 무려 15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 및 디지털 기술 강국으로의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HSBC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2050년에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도 예상했는데요. 이렇듯 현재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다양한 산업 개발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하게 된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무조건 희망적인 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가장 큰 무역 상대인 중국과의 남중국해 공방 등 지정학적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의 성장 동력과 그 속도가 엄청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해외 언론기관들의 예상대로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